오늘 하루 괜히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딱히 큰일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집안을 둘러보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자꾸 가라앉습니다. 물건은 넘치는데 빈 곳이 있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손이 가지 않습니다. 만날 사람은 있는데 나가기가 싫습니다. 60을 넘기고 나서 이런 날이 부쩍 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딱히 슬픈 일이 생겨서도 아닙니다. 그냥 무겁습니다. 그 무게가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평생 채우며 살았습니다. 책임을 채우고 관계를 채우고 집안을 채웠습니다. 채우는 것이 곧 잘 사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맞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채울수록 가벼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채울수록 더 무거워지셨습니까? 오늘은 그 무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첫 번째, 물건을 비우십시오. 물건이 줄어야 마음이 숨을 쉽니다.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제일 안쪽에 비닐도 벗기지 않은 옷이 걸려 있을 것입니다. 살을 빼면 입겠다고 남겨둔 옷입니다. 좋은 날이 오면 꺼내겠다고 미뤄둔 옷입니다. 그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목걸이에 걸린 채 색이 바래고 유행도 세월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옷을 볼 때마다 마음 한쪽이 불편합니다. 입지 않는 것에 대한 미안함인지 바꾸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아쉬움인지 모를 감정입니다. 부엌 찬장에는 한 번도 꺼내지 않은 그릇이 쌓여 있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그릇, 자식이 선물로 사다 준 그릇입니다. 아까워서 못 쓰고 귀해서 못 씁니다. 명절에도 평소 쓰던 낡은 그릇을 꺼내고 좋은 그릇은 다시 찬장 깊숙이 넣습니다. 그러는 사이 찬장은 점점 꽉 차고 정작 마음은 더 비어갑니다. 베란다를 들여다보십시오. 작동하지 않는 선풍기가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줄이 끊어진 채 방치된 운동기구도 있습니다. 몇 해 전 건강에 좋다고 들여놓은 물건인데 처음 며칠만 쓰고 그 뒤로는 옷걸이 신세가 됐습니다. 언젠가 고치겠다, 언젠가 다시 쓰겠다는 마음으로 몇 해를 그냥 뒀습니다. 그 사이 베란다는 창고가 되고 햇볕 잘 드는 그 자리에서 커피 한 잔 마실 틈이 사라졌습니다. 장롱 깊은 곳에는 자식이 어릴 때 쓰던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작아진 옷, 빛바랜 장난감, 받아온 상장과 졸업장. 자식은 이미 제 살림을 차리고 떠났는데 그 시절의 물건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버리기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이 아직도 손 안에 있는 것 같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건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 때문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버리는 것이 그 사람을 버리는 것 같아, 그 시절을 지워버리는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기억은 물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 있습니다. 사진 한 잔이면 충분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릇을 비워야 새 것을 담을 수 있듯 공간을 비워야 숨을 쉴 자리가 생깁니다. 물건을 안고 사는 것과 물건에 눌려 사는 것은 다릅니다. 짐이 많은 집일수록 마음 놓을 자리가 좁아집니다. 청소를 해도 개운하지 않고 손님이 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집이 좁은 것이 아닙니다. 비우지 못한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랍 하나만 여십시오. 1년 동안 손대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책임을 비우십시오.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이 몸보다 먼저 지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사흘 전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시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건을 붙이고 나무를 묻힙니다. 손주가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전날부터 손을 씁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 제사며 생일이며 집안 대소사를 도맡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음식을 만들다 허리를 펴면 숨이 가쁩니다. 무릎은 시큰거리고 손목은 저릿합니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붓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그래도 멈추지 못합니다. 며느리나 자식이 도와준다고 하면 오히려 손사래를 칩니다. 됐다. 내가 한다. 너희는 그냥 앉아 있어라. 그렇게 차린 상 앞에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다들 밥을 먹고 자리를 뜨면 설거지는 또 혼자 남습니다. 뒤처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서야 비로소 무릎이 얼마나 아팠는지 느껴집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은 생각이 스칩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명절에 또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평생 책임지며 살아온 사람에게 책임을 내려놓는 일은 낯섭니다.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을 키우고 살림을 챙기고 부모를 모시며 평생을 책임으로 살아온 세월이 몸에 배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월이 길어질수록 책임지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으면 게으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불편합니다. 그러나 육심 이후에 책임은 미덕이 아닙니다.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는데도 억지로 하는 것은 책임감이 아닙니다. 강박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합니다. 혹은 안 해도 괜찮은 일이었음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떠안고 있을 때 가족은 의지하는 법만 배웁니다. 내가 한 걸음 물러설 때 비로소 가족도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웁니다. 내 손이 비워져야 다른 손이 펴집니다.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을 권리, 이제는 그 권리를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세 번째, 과거를 비우십시오.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으면 오늘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밤이 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수십 년이 지난 일인데도 어제의 일처럼 가슴이 저립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그날의 목소리, 그 표정, 그 순간이 선명하게 펼쳐집니다.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후회는 자책이 됩니다. 자책은 분노가 됩니다. 분노는 무기력으로 가라앉습니다. 그 무기력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가족과 밥상 앞에 마주 앉아도 마음은 그날에 가 있습니다. 창밖에 꽃이 피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도 원성으로 대답하게 됩니다. 몸은 오늘 여기 있지만 마음은 수십 년 전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은 틀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이제도 품고 있으면 아픈 사람은 나뿐입니다. 상대는 이미 그 일을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나를 그 자리에서 꺼내는 일입니다. 그때는 그랬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과거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 일은 기억 속에 두되 오늘은 오늘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을 떠올리던 시간에 오늘의 햇살을 한 번 더 바라보십시오. 네 번째, 관계를 비우십시오. 만나고 나면 지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정리해도 됩니다. 한 달에 두세 번 모임에 나갑니다. 오래된 인연이라 끊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아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서 그냥 정이 있어서 계속 만납니다. 그런데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면 마음이 묵직합니다. 자랑만 듣고 온 날이 있습니다. 남의 흉만 가득 듣고 온 날도 있습니다. 은근히 비교당하고 온 날은 집에 와서도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어디 다니고 누구는 손주가 어떻다고 그 말들을 듣고 있으면 나만 작아집니다. 그래도 안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빠지면 뒤에서 무슨 말을 할까 싶습니다. 사이가 어색해질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채웁니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으면 피곤합니다. 왜 갔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에 또 나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도 비용이 듭니다. 시간이 들고 기운이 들고 감정이 듭니다. 그 비용을 치르고 남는 것이 없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2시간을 썼는데 어떤 만남은 채우고 어떤 만남은 빼앗아 갑니다.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억지로 웃으며 10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마음 편하게 한 사람과 마주 앉는 것이 훨씬 힘이 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모되는 관계 속에서도 외롭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매정한 일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소중히 쓰는 일입니다. 5번째, 비교를 비우십시오. 남의 삶과 내 삶을 견주는 마음, 그 마음이 내 오늘을 갉아먹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면 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집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합니다. 누구네 손주가 전교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 다녀왔다, 뭘 먹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형편과 견주게 됩니다. 우리 아들은 작은 가게를 합니다. 손주는 평범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행은 언제 마지막으로 다녀왔는지도 가물가물합니다. 자꾸 위축됩니다.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으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싶습니다. 더 잘해줄걸, 더 밀어붙일걸, 그런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그러다 아들한테 전화가 오면 이유 없이 퉁명스러워집니다. 아들은 영문을 모릅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관계까지 흔듭니다. 남의 집은 겉모습만 보입니다. 속은 알 수 없습니다. 자식이 잘된 것처럼 보여도 사이가 멀 수 있습니다. 넉넉해 보여도 말 못할 빚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가장 좋은 부분을 보고 내 가장 부족한 부분과 견줍니다. 그러니 비교는 늘 나에게 불리하게 끝납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매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비교당하며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성적으로, 젊을 때는 직장으로, 중년에는
자식의 성취로 그 굴레가 몸에 배어 이제는 스스로 비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어서까지 그 굴레 안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가게를 성실하게 운영하는 아들이 보입니다. 평범하게 잘 자라고 있는 손주가 보입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누리에 서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입니다. 누군가와 견주던 그 눈을 이제는 내 삶으로 돌리십시오. 방금 5가지를 들으셨습니다. 물건을, 책임을, 과거를, 관계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언뜻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뿌리가 보입니다. 채우는 것에만 익숙해진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닙니다. 수천년 전 사람들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인다. 그런데 바퀴통에 빈 곳이 있어야 수레가 쓸모 있다고 했습니다. 그릇을 빚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지만 그릇이 쓸모 있는 까닭은 그 안이 비어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득 찬 그릇은 한 방울도 더 담을 수 없습니다. 노자가 말한 것은 단순히 물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 이야기입니다. 채울수록 정작 쓸 수 있는 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물건을 비우라는 이야기가 이 가르침과 닿아 있습니다. 서랍을 비우는 일은 그 안에 새로운 것을 들일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을 비워야 마음의 공간도 함께 열립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을 들여다보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가 보입니다. 선생은 40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도, 명예도, 가족과의 일상도 사라졌습니다. 강진이라는 낯선 땅에서 혼자였습니다. 짊어지던 책임도, 돌이키고 싶던 과거도 이미 손에 쥘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텅 빈 자리에서 선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몸미심서를 썼고 제자를 길렀습니다. 유배지의 작은 방에서 가장 단단한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책임을 내려놓는 것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과거를 흘려보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비워진 자리에서 비로소 본래의 것이 자라납니다. 세네카는 로마 황제의 스승이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이 짧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는 소모되는 관계, 가치 없는 만남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삶을 갉아먹는다고 보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 시간을 쏟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나고 나면 지치는 관계를 정리하라는 네 번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관계의 숫자를 줄이는 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어디에 쓸지 스스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세네카는 그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율곡이인은 경몽유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배움의 시작은 뜻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뜻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쌓인 잡념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남과 견주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마음, 이것들이 본래 가진 맑음을 가린다고 보았습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라는 5번째 이야기가
이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남의 삶을 들여다보던 눈을 거두어야 비로소 매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고기 말한 맑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견주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인간의 발달 단계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후회와 원망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날들을 통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받아들임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에릭슨은 이것을 통합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노년의 절망이 온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결국 그 통합으로 가는 길입니다. 물건을 비우고, 책임을 내려놓고, 과거를 흘려보내고, 관계를 가려내고, 비교를 거두는 것. 이 모든 것이 살아온 날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동서양의 서면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더 많이 비운 자가 평온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이 진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길이 옳기 때문입니다.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물건을 비우고, 책임을 비우고, 과거를 비우고, 관계를 비우고, 비교하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5가지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채우는 것에만 익숙했던 손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 채우며 살아온 사람에게 비우는 일은 낯섭니다. 잃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뭔가 포기하는 것 같아 아깝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무게가 어디서 왔습니까? 더 가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더 책임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붙잡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채울수록 무거워졌습니다. 그 무게를 지금도 지고 계십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닙니다. 비움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흘려보낼지 스스로 정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을 키웠습니다. 가족을 먹였습니다. 힘든 시절을 버텼습니다. 그 세월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내려놓는다고 그 세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아온 날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단 하나만 비워보십시오. 서랍 하나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원망 한 자락도 좋습니다. 억지로 유지해온 관계 하나도 좋습니다.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지금껏 보지 못했던 것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창밖의 햇살, 밥 한 끼의 따뜻함, 오늘 하루의 고요함, 채워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가볍기를 바랍니다.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은 부디 내 것으로 사십시오.